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무슨 말이냐?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 얼마 거치겠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양, 1000만 양 너무 많다. 한 100만 양 거치겠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눠서 써야 되겠다. 이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들일 세금을 예측한 뒤 그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정하는 양출위입과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에 따라 조선은 거둔 세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네. 조선은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 역, 일해라, 공납, 너네 특산물 바쳐라. 세 가지 세목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요역과 군역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요역은 나와서 성 쌓고 방파제 쌓는데 일해라. 군역은 군대 끌고 가는 거지.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치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되는 현물을 공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야 너네 전복 좀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양평에다가 대놓고 너네 내년부터 전복 갖다 바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공납은 보통 군현 단위로 세액을 부과를 하는데 군현 단위로 세액을 부과. 한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자, 백성 여러분, 올해 중앙정부 임금님 계신 궁궐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요. 호두, 포도, 갈치, 무슨 뭐 멸치액젓, 그 다음에 전복, 산삼 몇 뿌리, 그 다음에 녹용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갖다 바쳐라 하고. 곡물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 평야야, 평야. 근데 매를 잡아다 갖다 바치래. 이 문제가 되지. 이렇게. 또한 곡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역별로 달라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불분명했었다. 전라남도 완도에다가 전복 갖다 바치라고 하면 예 그냥 쉽게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갖다 바치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전복 사다가 바쳐야 돼 이렇게. 각각의 백성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을 배정해야 하는지 일정한 법규가 없어 지방의 여건에 따라 곡물을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우리 고을에서 전복 100kg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야 1kg씩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죽으란 얘기지.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되기도 했었다. 너 땅, 넓은 땅, 네 이름으로 된 땅 많으니까 네가 한 5kg 내고, 너 땅 별로 없으니까 1kg만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대. 이 때문에 곡물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이 개입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곡물을 대납하는 행위인 방납의 과정에서 관가와 결탁한 상인이 백성이 바칠 곡물을 대신 바치고 전복 구하기 힘들지 일단은 내가 냈어 라고 해놓고 지는 3만 원에 사오고 백성들한테는 10만 원씩 받는 거야. 그 뒤에 대가를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받아내는 폐단이 지속되었다. 공납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다라는 16세 주장이 16세기 조광조 이이에 의해서 사람 이름이라서 17세기는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는 곡물, 특산물 바치지 말고 그냥 쌀로 통일해서 갖다 바치게 해라 대동미. 토지 한 결당 16두씩 징수했다.
이러한 세제를 대동법이라고 불렀고 전복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쌀 바치는 게 낫지 경기도에서는. 조선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이 강원도로 확대됐고 17세기에는 충청도 전라도에서 실시, 18세기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가 되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동법은 특산물 말고 쌀로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경기도 어디 점점 범위가 넓어졌다. 한 방에 전국에서 실시한 거 아니다. 대동법 실시로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좋은 점이지. 공납의 폐단은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의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 16두씩 징수하던 걸 12수로 줄이고 조선왕조 최고법전인 대전에 반영되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이렇게 걷어야 돼. 근데 지방놈들이 그렇게 하나? 하지만 각 지방에서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을 별도로 걷고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둔 민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폐단이 나타났다. 일단 서울에는 12개 갖다 바치고 야 우리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든다고 동사무소 구청 운영하는데 8개씩 내. 이렇게 해요. 강화된 지방관의 권한을 바탕으로 삼정의 폐단이 극심해져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개판인 상황. 더욱이 조선 후기엔 소작인들이 소작지를 얻기 위해서 땅 좀 빌려주세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다. 옛날에는 그냥 수확한 거에 반만 갖추면 됐는데 지금은 반 갖다 바치고 땅 주인이 내야 될 세금도 내가 대신 내야 돼. 대동법의 시행으로 재정의 공공성은 강화되었으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뭐예요? 조선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세금의 종류. 대동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뭐 요 정도 되지. 가만 읽고 손댈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더라? 뒤에 1번 문제. 대동법 실시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 없어. 대동법 시행 배경 있어. 시행 결과 있어. 대동법 시행을 둔 정치적 논쟁 없어. 유교 이념 그런 거 없어. 대동법의 폐단 있어. 해결하기 위한 노력? 거기까지는 없어. 이거 가만 봐도 2번 정답.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읽고 얘가 맞는 건지라고 확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뭐야? 나 지문 요약이야. 이 정도. 나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는 하위 원칙이 있구나. 이번에도 손대서 지울 거 있겠네요. 조선에서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시행돼서 18세기에 일부 지역 제외하고 확대된 거 맞지? 가의 세 번째 문단. 조선의 세목에는 백성들의 노동력 증발하는 거 뭐 있었지? 역 있었죠. 역. 괜찮아. 가의 첫 번째 문단.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패스, 방납의 폐단은 특산물을 쌀로 바치는 제도로 만들면서 발생했다. 아니야. 방납, 내 대신 전복 갖다 내놓고 돈 많이 걷어가. 지방 특산물을 내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이 있어서 쌀로 바치는 대동법이 생긴 거지. 이건 순서가 달라. 이건 4번 탈락. 우리나라 소득 소비 자산 일단 패스. 3번 아직 손 못 대고요. 됐어. 다시 앞으로 넘어와. 조세란 누가 봐도 개념이네. 국가가 국가 경비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한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세의 원칙, 기본 원칙 2가지,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기억나요? 문단
마지막에 열거한다. 무조건 한 문단씩 먹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네모 쳐놓으라고. 다음 그러면 글 읽지 않아도 이렇게 끊어놔도 괜찮아. 이렇게 네 번째 문단에선 다른 얘기할 거야. 조세 원칙 말고 위로 올라와서 봅시다. 조세 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어. 법률의 근거가 꼭 필요해. 세금을 거두려면.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원칙이다. 법률의 근거로만 세금을 걷어 그거는 국민의 의무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 안정,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고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 원칙 등 세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조세의 종목, 세율, 의무자, 세액 산정 기준, 과세 기간 등의 과세 요건,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그냥 세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법률에 다 있다. 다음 과세기 어디가 있냐?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너 이러한 목적 의도로 세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내라 라고 법률에 또 정해져 있어야 돼.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 소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 근데 2020년부터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어떻게 3.3% 세금을 내라 라고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기간 이후부터 그 항목에 세금을 걷는 거지. 1990년부터 계속 해왔었던 것 여기에 세금 부과 못해. 조세 공평주의는 조세 부담을 그러네 소득,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저 사람 직장인으로 연봉 1억이야. 통장에 1억 꽂혀. 나도 장사해서 통장에 1억 꽂혀. 그러면 걔가 내는 세금이랑 내가 내는 세금이랑 똑같아야 돼.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세금의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담이 되도록 세법을 정해야 한다.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대표가 됩니다. 용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끝없어. 그냥 체크만 해놓고 자꾸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름 요령이 있죠. 왜? 굵게 분류해 놓은 건 네모 표시하고 이거 안에서 또 분류하는 거는 좀 다른 체크를 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요거는 한 1단 분류. 여기 동그라미 친 애들은 걔네들 속에 또 2단 분류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과세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를 하고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라는 원칙은 해석 적용 사이에 공평주의에 입각한 겁니다. 이런 1,000만 원 1년에 버는 사람들은 세금 한 3%만 내도 돼. 근데 너 연봉이 한 10억 정도 돼? 야, 그 정도에선 세금 한 40% 내라. 그래도 6억 남잖냐?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세금 40% 매기면 그 죽으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주급 한 1,000만 원 버세요. 나중에. 그 정도는 벌어줘야지. 한 달에 한 4천씩 벌고. 그렇게 벌어. 주 4일만 근무하고. 완전 최고인데, 씨.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순식간에 단어 뜻 설명해 버렸잖아요. 소득, 소비, 자산이 있다. 이렇게. 야, 많이 벌면 많이 내. 야, 너 많이 쓴다. 세금 많이 내고. 자산, 우와, 너 깔고 있는 땅이랑 집이 엄청나네. 세금 좀 내. 많이 내.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우리나라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원천징수. 분명히 나 회사 취직해가지고 월급 계산해봤더니 월급 500 받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통장에 찍힌 거 보니까 380 찍혀 있어. 나머지 120 어디 갔나 했더니 세금으로 먼저 떼가고. 이런 거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소득 지급 시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징수를 편리하게 하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줘. 주고 난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세금 내라 이것보다는 내가 계산해서 니들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빼고 주고 뺀 거 내가 몰아서 내는 거지. 이게 훨씬 간편하다 이거야. 소비세는 소비세, 가계의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착안해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비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소비세를 또 분류하고 있지. 제조업자나 판매상에 의해 납부된 조세가 제품의 가격에 포함돼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 한 10명 데리고 일하니까 너 네 몸 편하자고 직원들한테 월급 줘서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나한테 그냥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직접세. 그 다음에 나 물건 만들어서 파는데 너 물건 한 개당 뭐 예를 들면은 500원씩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세금 내고 있을 거야? 아니지. 물건 값에 500원 덧붙일 거야. 세금. 그러면 결국에 세금 내는 건 누구야? 소비자들이 내는 거지. 그게 간접 소비세.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인 보유수단인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1년에 2번씩 세금 내야 돼. 뭐 아파트 10억짜리 있네? 그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10%가 교육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지방세로 갈 거예요. 됐을까? 그러면 뒤에 1번 진짜 맞냐 이거지. 조세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는 하위 원칙. 조세는 무슨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에 각각 뭐뭐뭐 있습니다라고 해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1번 확실히 맞지. 뒤에 나와 있는 5번 지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기. 조선의 전세는 전세 뭐였었지? 땅에 내는 세금이었었지. 조선의 전세는 주로 관리의 녹봉과 군비 등의 소용이 되고 공무원 월급이랑 군대 운용비에 쓴대. 곡물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임금님이 쓰는 거야. 조선 초기 전세 수입은 쌀로 44만 석, 곡물은 쌀로 환산하면 10만 석 정도가 되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해 전쟁에 따른 토지의 황폐가 돼 토지의 결수가 급감해서 무슨 말이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조선의 세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과 학자,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는 조선의 재정 부족 문제와 백성의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서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동법의 목적, 요거지. 요게 대동법의 목적이지. 대동법을 실시한 조선 후기에는 전세 수입이 16만, 대동세가 57만 석이 되었습니다. 합치면은 60, 73만, 예전에는 54만, 예전보다 늘기는 늘었어. 총량은 늘었어. 대동법의 시행으로 재정 수입의 전체는 늘었지만, 근데 어떻게 여기에 쓸 돈은 줄지. 전세로 나왔었잖아.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 전체 수입은 늘었지만 관리의 노봉과 군비에 소용되는 세금이 줄어들었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 늘어났어. 이런 거. 이게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사실은 요만큼 필요해. 이렇게. 여기가 전세로 있었던 거 관리들의 노봉 군비 요만큼 필요해. 왕실에서 사람도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거기 적당히 쓰면 한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백성들 쥐어 짜는 거지. 뇌물 받는 거고. 호조가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입을 늘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정답! 끝. 여기에 대놓고 있는데요. 조선의 재정 문제와 이것을 위해서 대동법 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틀렸나 봅시다. 대동세가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이 됐어. 지방 관청에서는 독자적인 재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게? 아니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더 쥐어짜서 만들어낼걸? 탈락. 대동법 시행 이후 녹봉과 군비에 지출하는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요거 전세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전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어디에 있어? 여기 토지의 황폐화로 토지의 결수가 급감한 것. 이게 양출 위입의 재정 원칙을 파기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낼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크게 줄고 대동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맞아.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배분할 수 있게 되어서 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많이 내고 넌 조금 내니까 조금 내라. 그것 때문인 거야? 그건 아니야. 조선 후기에 조선 초기와 반대의 재정 수입 구조가 만들어진 건 소급 과세 원칙. 여기에 소급 과세 원칙에 해당되는 얘기가 어딨어? 없어. 탈락. 정답 1번. 2, 3, 4 세 문제 역시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2번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 중 근로소득자는 월급 받기로 한 거에서 세금 빼고 받죠?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받는다. 맞지? 나의 네 번째 문답. 이게 원천징수.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을 기준으로 담세 능력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괜찮지? 다음 기역에서부터 미음을 나와 관련지어서 살펴볼까요? 앞에 기역 띄워놓고 해야 되겠다. 기역 뭐 의미는 없지만 체크하는 게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너 땅이 많네 세금 내라. 너 집이 있네 세금을 내라. 3의 1번 전세는 자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 그렇지. 현대의 재산세에 해당합니다. 나쁘지 않다. 니은 각각의 백성에게 얼만큼 공물을 배정해야 하는지 법규가 없어. 이거 현대로 따지면 뭔데? 법률주의에 완전 어긋나는 거야. 법에도 없는 세금을 거두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걷기도 합니다. 공납은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법 없이 세금 걷고 있는 거니까. 다음.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16두씩 징수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명확하네. 기준이 있어? 3의 3번. 과세 대상 토지 한결. 세액 산정 기준 16두씩 공납에 비해 개선된 겁니다. 괜찮지? 처음엔 한결당 16두씩 징수하던 걸 12수로 줄이고 이것이 법전에도 반영이 되었다. 납부세액을 명시하고 있다. 괜찮지?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선 안 된다라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게 해석 적용 사이의 공평주의야? 아니야.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가 있어?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가 아니라 너네들한테 세금을 매길 건데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라니까 과세 요건에 대한 명확주의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공평하게 강원도 한결에도 12개, 전라도에도 12개, 충청도에도 12개. 그러면은 공평주의인데. 다음 미음. 조선 후기에 소작인들은 세금이 떠넘겨져 왔어. 이러는 거야. 너 보고 세금 내라 그랬는데 실제 세금 내는 건 얘야. 3번에 5번.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전세를 떠맡았다. 과세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다. 형식, 네가 내라. 실질, 얘가 낸다.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 현대에 뭐 있었다고? 물건, 너 공장 주인 물건 한 개당 500원씩 세금 내세요. 싫어요. 물건 값에 떠붙여서 낼 거예요. 간접 소비세. 그거 얘기하는 거지. 다음.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면은 A는 법률주의고요. B는요 공평주의네요. 똑같이 벌면 똑같이 내라. A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부로 너의 재산에 세금이란 명목으로 손대지 않겠다.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는 걸 최대한 많이 뽑아먹기 위해 법률의 근거에 아니야. 법률에 근거하면 오히려 더 빼먹고 싶어도 더 못 빼먹어. 이렇게. 2번 틀리지. A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B. 공평주의는 조세에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과정,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 괜찮아. B는 조세가 납부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 많이 벌면 많이 내라. 그게 공평한 거다의 원칙. 정답은 2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